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 저번 주랑 저희가 두 과목 했나요, 지금? 선생님들이? 수업 들으신 게 한 과목 들었나요? 무슨 과목 들었죠? 무슨 과목 들은지 몰라요? 그쵸. 안전관리론 들었죠. 대표님 거. 네. 저희가 제가 일단 제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종호라고 하고요. 여기 모아소방학원이나 또는 여기 소방교육 쪽에 이제 있은 지는 한 10년 정도 됐어요. 원래는 종로에 있다가 이제 이쪽으로 제가 학원을 넘어왔거든요. 원래 종로에 M모 학원이라고 있어요. 거기도 M인데 이제 똑같이 이제 소방학원이었는데 그쪽에서 이제 이쪽으로 온 지 제가 한 1년 정도 됐네요. 이제 거의 한 1년 정도 된 것 같고요. 제가 맡은 과목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전기구조랑 기계구조라고 해가지고 기계시설의 소방시설의 구조원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두 과목이 이제 제 5과목에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과목 가시면 저희가 1과목부터 5과목까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5과목에 제가 지금 강의하는 과목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소방구조원리라고 해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면 이제 문제가 25문제가 똑같이 들어가 있고요. 이 중에서 우리는 어차피 몇 점 이상 맞으면 되냐면 60점 이상 똑같이 맞으시면 됩니다. 60점 이상이니까 4점씩 하면 문제로 따지면 15문제 이상 맞추시면 되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여기서 봤을 때 15이 아닌가요? 4점씩 하면 잠시만요. 4, 1, 4. 맞죠. 15문제. 15문제 이상 맞으시면 되고. 자, 이거 혹시 기사 자격증 따실 때 여러분들 공부해 보셨나요? 전기구조나 기계구조? 해보셨죠, 그죠? 전기구조나 기계구조 같은 경우는 뭐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냐면 2차 실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통 여기서 과락 맞으시거나 또는 여기서 점수가 모자라신 분은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실기 공부를 하실 거면 요 1차 구조 있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마스터를 하고 가시는 부분이고, 또 2차 때 가면 화재안전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혹시 들어보셨죠? 안전기준 암기해라 라고 말씀드리잖아. 90% 이상 암기해야 된다, 80% 이상 암기해야 된다. 그 안전기준이 요걸로 이제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안전기준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게 요 구조원리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실기 공부를 하시면 요거는 기본 세팅이 돼요. 여러분들 필기는 요 과목 있죠. 다른 과목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기 쪽하고 약간 밀접한 관련이 없다 그래도 요거는 정말 2차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거를 하시면서 1차뿐만이 아니고 이제 2차를 여러분들이 같이 준비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조금 더 2차 준비하실 때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화재안전 기준이란 걸 이제 바탕으로 만든 과목이 이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징적인 건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전기 쪽이 들어가 있고 기계 쪽이 들어가 있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보실 때 두 개가 제가 25문제 정도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가 한 9문제에서 10문제 정도 나오고, 전기가 기계 같은 경우는 그 나머지 이제 보통 보면은 15에서 16문제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집중해서 공부해야 될 게 전기보다는 이제 기계 쪽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2차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설계 및 시공이란 과목을 배울 때 전기가 대략적으로 한 20% 정도 얘기를 하고 기계가 거의 한 80% 정도 얘기를 합니다. 전기는 시험 문제가 예전에는 안 나온 적도 있었어요. 2차 때. 기계만 여러분들 100%가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전기가 섞여 나오기 때문에 아예 안 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 대신에 보실 때 기계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표상 이제 배정받은 시간이 5일이에요. 그리고 시간으로 한 30시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여러분들 필기 때 할 거 있죠. 필기일 때 하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맞추실 수 있게만 제가 세팅을 해드릴 거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2차 실기 때도 여러분들이 조금 관련이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조금 열심히 하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여러분들 바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관리사에 가면 여러분들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2편이라고 해서 구조원리가 아마 따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경보설비부터 시작해서 뒤에 기계구조까지 쭉 나와 있는데 내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양 자체가 엄청 많기 때문에. 근데 보면은 전기는 얼마 안 돼요. 근데 거의 다 기계 쪽입니다.
그래서 실무 쪽에 가보면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자동화재 탐지 설비 정도만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고 전기는 거의 다 무슨 설비냐면 소화 설비예요. 뭐 옥내 소화전이라던가 또는 스프링클러 설비라던가 거의 다 불을 끄는 설비가 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전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 보실 게 경보 설비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경보 설비부터 나갈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순서를 먼저 전기를 나가고요. 그 다음 기계를 여러분들 책 순서대로 한번 풀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보시죠. 본문에 가면 요런 내용이 있습니다. 소방시설의 종류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 내용은 외운다기보다 어차피 뒤로 가면 다 하나씩 세팅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거에 대해서 배우는 거니까. 요거에 대해서 배우는 거니까. 그럼 큰 것만 볼게요, 여러분들. 자, 여기 가면 일단 소화설비라는 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아직 법규를 안 배우셨겠지만 나중에 법규에 가면 별표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별표 1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화재 소방 그 시설법에. 자, 여기 가면 소화 설비가 있는데 얘는 뭐냐면 여러분들 불을 끄는 설비고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전기가 아니고 어디 들어가 있냐면 다 기계 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불을 끄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불을 끄는 거기 때문에 기계 쪽에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서 보면 뭐 특이한 건 없어요. 뭐 소화기구라는 게 있는데 이 소화기구 안에 이런 게 속해져 있다라는 거. 소화기가 있다라는 거. 우리 소화기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빨강색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또 당기게 되면 여러분들 분말이 나가는 요 소화기라는 게 있고 뭐 자동 확산 소화기, 간이 소화용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화기구라고 칭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관리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는 외워두셔야 됩니다. 하셨죠? 요 세팅 있죠? 소화장치에 소화기구에 뭐가 있고 소화기구에는 또 뭐가 있고 뭐 자동 소화장치에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은 자, 자동 소화장치 같은 경우는 얘하고 틀린 게 뭐냐면 요 소화기랑 틀린 게 뭐냐면 얘는 수동 개념인 거고 얘는 자동 개념이라고 그냥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전부 다 불을 끄는 장치입니다. 자, 세 번째 가면 뭐가 있습니까? 옥내 소화전 설비 있죠. 얘는 정말 간단하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뭐 실제로 건물 같은 데 가면 이제 복도 같은 데 가면 이제 방수기구함 해가지고 또는 옥내 소화전 함 해가지고 여러분들 열어보면 그 안에 옥내 소화전 설비가 다 설치가 되어 있죠. 또는 뭐 호스릴 옥내 소화전 설비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고 뭐 스프링클러 설비 이게 제가 볼 때 기계 쪽에서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과목입니다. 여기 스프링클러 얘가 우리 소방의 꽃이다라고 해가지고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뭐 스프링클러 또는 SP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5번에 가면 물분무 등 소화 설비라는 게 있는데 자, 얘는 어떻게 알아두시냐면 그냥 가스계와 수계가 섞여 있는 건데 지금 가보니까 뭐 물분무 소화 설비, 미분무 소화 설비, 포. 그러니까 여기까지 물, 미, 포. 여기는 여러분들 뭐냐면 수계예요. 지금 앞에 여러분들 제가 동그라미 친 건 물을 쓰는 수계 소화 설비고 뒤쪽에 가면 뭐가 있냐면 여기 빨강색으로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하로겐 화합물 소화 설비, 뭐 청정 소화 설비, 분말 소화 설비, 강화액 소화 설비에서 나와 있는데 얘네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스계 소화 설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래 볼 수 있는 것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수계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 다 물 쓰는 거니까. 자, 그럼 수계 소화 설비가 여러분들 거의 다 줄을 이루고 그 나머지가 이제 가스계 소화 설비다라고 알아두시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요번에 화재 안전 기준이 하나가 바뀐 게 법규가 하나 바뀐 게 요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가보면 여기에 할로겐 화합물 소화 설비라는 애가 있고요. 자, 그리고 왼쪽에 가보면 또 뭐가 있냐면 오른쪽에 청정 소화약재 소화설비다라고 해가지고 요게 전에는 이런 말이었어요. 원래 뭐 하로겐 화합물 소화설비나 청정 소화약재 소화설비다 이렇게 명칭을 했는데 요게 요번에 법규가 요 별표 1이 여러분들 개정이 되면서 이게 아직은 여긴 안 들어가 있는데 뭘로 개정이 됐냐면 얘가 이름만 바뀐 겁니다. 할론 소화설비. 할론 소화설비라고 바뀌었고 얘가 할로겐 화합물 및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만일 이게 후예요. 시험 문제에서 뭐 물분무 등 소화 설비가 아닌 것은 또는 물분무 등 소화 설비를 써라라고 하면은 이렇게 세팅해서 가셔야 됩니다. 얘가 아니고 요걸로 여러분들 바꿔서 알아두시면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가보면 여기 청정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요 할로겐 화합물 소화 설비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됐죠, 이게? 얘 씁니까?
생산 자체가 제한이 됐죠. 왜 제한이 됐냐? 뭐 때문에? 환경 파괴 때문에 여러분들 얘가 제한이 돼서 자, 요게 이름만 이렇게 바뀌었고요. 자, 얘 대신에 들어온 게 이 대체 물품이 뭐냐면 얘예요. 청정 소화약제라는 애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보실 때 이 청정이라는 게 약간 깨끗하다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약간 깨끗하고 뭔가 몸에 좋을 것 같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독성도 있고 사람한테 위험하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한테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 깨끗한 약간 소화약제다라는 그래가지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름을 약간 바꿨습니다.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거 하나 알아두시고 나중에 가시면 알겠지만 청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할론 계열 청정이 있고 불활성 계열 청정 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요건 배울 겁니다. 그래서 불활성 계열 청정 같은 경우는 뭐 이너젠 가스다. 뭐 할론 가면은 뭐 FM 뭐 해가지고 뭐 HCFC, HFC 이런 식으로 이제 약제명이 나가는 게 다 할론 계열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뒤에서 여러분들 저하고 같이 한번 볼 거고요. 자, 얘가 소화설비 그냥 대략적으로 여기서 보시면 되고 어차피 법규나 이런 데서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기계구조 쪽에서 또는 전기구조 쪽에서 볼 건 이 정도로 일단 소화설비는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네. 경보설비입니다. 자, 경보설비 같은 경우는 울리는 거죠. 울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여러분들 기계 쪽보다는 어디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냐면 이 경보설비가 처음에 우리가 배울 전기 쪽에 해당이 되는 거고 전기구조 쪽에서 반 이상이 여기서 나옵니다. 하셨죠? 전기구조 내가 아까 9문제에서 10문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50% 이상이 이 경보설비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전기 쪽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볼 때. 기계 쪽에서는 아까 그 소화설비가 제일 중요한 거고 전기 쪽에서는 이 경보설비가 메인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삐용삐용 울려줘서 이제 사람들이 도망가게 해주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 메인 되는 소화설비는 딱 하나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가면 볼 수 있는 거 뭐요? 차동화재 탐지 설비요. 이게 제일 메인이에요. 전기 쪽에. 얘를 알아야 됩니다. 얘를 알아야 여러분들 실기 때 가시면 가닥수 문제를 할 수가 있고 가닥수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고 또 그에 파생되는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용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얘네 다 합쳐도 좀 오버할 수도 있지만 얘네 다 합쳐도 요거 하나만큼 여러분들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즉 양이 좀 많아요. 자탐이. 그래서 자탐을 꼭 세팅하고 가셔야 됩니다. 전기 쪽에서. 전기 구조에선 자탐 하나를 꼭 세팅하고 가셔야 돼요. 자, 그럼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여러분들이 뭐를 보시면 되냐면 우리 건물에 가시면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거 감지기. 요거 있죠. 요거. 자, 요 끝에 가면 이제 이건 감지기고 여러분들 얘를 이제 신호를 받아주는 수신기라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수신기라던가 발신기 또는 감지기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 구성이 되어 있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라는 애입니다. 뭐 비상경보, 단독경보형, 비상방송, 누정경보기, 속보, 경보기, 통합감시, 시각경보기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와 있지만 이런 거 이제 뒤로 가면서 하나하나 할 거니까 일단은 요런 게 있구나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피난구조 설비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이게 원래 이름이 피난설비였거든요. 근데 바뀌었어요. 이름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여기 중간에 뭐가 붙었어요? 구조자가 들어갔죠? 그래서 예전 책에 보면 피난설비라고 되어 있던 게 피난구조설비로 바뀌었다라는 거. 요거는 바뀌어 있습니다. 지금 책에. 피난구조설비로 바뀌었다라는 거. 그래서 예전 책에 보면 요게 피난설비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개정이 돼서 이름이 피난구조설비로 바뀌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다.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뭐 유도등,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말씀드릴게요. 요 1, 2번 같은 경우는 요 1, 2번 있죠. 여기는 1, 2번 같은 경우는 요 두 개는 약간 어디에 가깝냐면 기계 쪽에 가깝고 요 유도등 있죠. 특히 요 유도등이라던가 또는 비상조명등, 휴대용 비상조명등 그 중에서도 여기 유도등. 자, 얘네는 다 어디에 가깝냐면 전기 쪽에 가까운데 전기 쪽에서 그나마 많이 나오는 게 또 유도등이고요. 기계 쪽에서는 이게 더 잘 나와요. 피난기구가 조금 더 잘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 뒤에 가서 여러분들 제가 또 하나하나 짚어드릴 테니까 여기서는 종류 정도 여러분들이 보시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자, 소화용수설비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소화용수설비는 물을 여러분들 길어다 쓰는 설비다. 대신에 이 소화용수설비는 누가 쓰는 거냐면 일반적으로는 소방관이 쓴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조에서 물 끌어다 쓴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소화용수설비라는 게 있고요. 자, 소화활동설비도 마찬가지. 얘도 누가 쓰는 거예요?
소방관 분들이 다 쓰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 가보면 이제 뭐 재현 설비, 연결 송수관, 연결 살수, 비상 컨센트, 무선 통신, 연소 방지가 나와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재현 설비 있죠. 자, 얘가 뭐냐면 얘를 제어하는 거거든요. 연기를 제어하는 겁니다. 그럼 얘를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방관이 쓰진 않거든요. 근데 일단은 소화활동 설비 쪽에 얘가 속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를 빼자 이런 말도 있는데 이 재현 설비 같은 경우도 뒤에서 이제 기계구조 쪽에서 제가 해드릴 거고 뭐 연송, 연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연소 방지까지. 그래서 1, 2, 3, 6 얘는 다 기계 쪽이고 그 나머지 있죠? 요 비상 컨센트라던가 무선 통신 보조 설비 얘네는 다 전기 쪽입니다. 지금 4번하고 5번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들 배울 겁니다. 하나하나 배울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 앞에서는 타이틀로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이 경보 설비를 바로 나갈 겁니다. 시간이 잘 없기 때문에, 많이 없기 때문에 경보 설비를 나갈 건데 최대한 여러분들 상세히 설명드리면서 들어갈 테니까 천천히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자, 거기 3페이지 가면 경보 설비라고 있습니다. 그럼 이 경보 설비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경보 설비는 말씀드렸습니다. 시험 문제가 잘 나오기 때문에 정리를 꼭 잘 하셔야 되고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제일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경보 설비의 정의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에 가면 3페이지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화재 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기구다 또는 설비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경보 설비 종류 첫 번째 뭐가 나와 있습니까?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나와 있죠. 자, 경보 설비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런 거는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오고 그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든.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건. 자, 그럼 만약 그런 게 시험 문제 나오면 밑에 있는 것 중에 이제 해당이 안 되는 걸 여러분들 찾아주시면 되는데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무슨 설비예요, 지금? 자동화재 탐지 설비라는 애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얘를 가만히 보면 이런 건 보셨죠? 이거 보셨죠, 여러분들? 이거 보셨잖아요, 여러분들? 얘 뭐예요? 누르면 신호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자, 얘 이름이 뭐예요? 발신기입니다. 얘는 사람이 직접 눌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직접 누르면 신호가 들어가는 거고 자, 얘는 이름이 뭐예요? 감지기입니다. 자, 이 감지기가 무슨 감지기와 무슨 감지기가 있어요? 열 감지기와 연기 감지기, 불꽃 감지기도 있지만 우리가 많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열과 연기를 보통 얘기를 하니까 감지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불이 나면 여기서는 자동으로 여러분들 신호가 들어가는 거고 불이 나면 사람이 이걸 누른다면 수동으로 신호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그 신호를 받아주는 애 이름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수신기라는 애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수신기 쪽에 신호가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불이 났잖아요, 여러분들. 누른 사람만 알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 누른 사람만 여러분들 화재 났다라고 해가지고 도망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또는 관리자, 그러니까 관리자라고 하면 거기 안에 있는 안전관리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뭐가 울립니까? 지구경종이나 주경종이라는 게 울리고 있습니다. 자, 지구경종이라는 건 뭐예요? 자, 얘는 즉 우리 같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실내 거주자들. 자, 주경종은 뭐냐면 어디에 달려있는 거냐면 얘는 수신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수신기. 얘는 수신기에 달려있으니까 누가 알 수 있는 거냐면 거기에 이제 그 안전을 담당하는 안전관리자들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얘는 수신기에 달려있는 거고 얘는 발신기 세트에 보통 달려있습니다. 발신기 세트. 자,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 뭐 주경종은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안전관리자라는 건 경비 아저씨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비 아저씨가 들으면 경비 아저씨도 알아야 되는 거고 우리도 당연히 알고 여러분들 피난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이 여러분들 자동화재 탐지 설비입니다. 화재 신호가 들어가면 수신기에서 신호를 받아서 경종이 울려주는 이게 경보 설비인데 자, 여기 가보면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 가보면 수신기라는 애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가보면 여기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빨강색 여기 등이 있죠? 자, 얘가 뭐냐면 화재등이에요. 화재등. 자, 여기 있는 얘가 지구등입니다. 지구등. 자, 그럼 화재가 나면 여기 빨강색 있죠? 여기 여러분들 불이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어디에 불이 들어오냐면 지구등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럼 이 지구등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층,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구등 1층에 불이 들어오고 화재등이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1층에 뭐가 났다? 불이 났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신기를 보면 누가 이 안전관리자라는 사람이 그 건물을 담당하는 사람이 딱 봤을 때 아, 몇 층에서 불이 났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관리를 하는 거죠. 요거에 대해서. 그래서 얘가 여러분들 자동화재 탐지 설비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건 뒤에서 여러분들 조금 더 자세히 할 거고 지금은 요렇게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가면 자동화재 속보 설비라는 애가 있습니다. 자, 얘는 뭐냐면 얘죠.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소방서하고 연동이 되어 있는 겁니다. 즉 자탐 설비에서 내가 아까 화재 신호가 들어오면 뭐 화재등, 지구등 이런 게 들어오고 신호가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 신호가 어디로 바로 들어가는 겁니까? 소방서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19로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 건물에 불이 났다라는 걸 바로 소방서로 알려주는 게 자동화재 속보 설비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비상 경보 설비라는 게 있습니다. 뭐 벨로 울릴 수도 있고 사이렌으로 울릴 수도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얘는 얘하고 유사합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와 유사해요. 자, 근데 뭐가 없냐면 여기는 여기 없습니다. 감지기가 없습니다. 즉 수동으로만 여러분들 신호를 내보낼 수 있는 게 비상 경보 설비예요. 비상 방송은 뭡니까? 단순하게 방송해 주는 겁니다. 피난해라 또는 사이렌으로 여러분들 도망가라 라고 울려주는 게 비상 방송 설비고요. 자, 요게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요즘 단독 경보형 감지기다라고 해가지고 얘는 배선이 필요가 없죠. 자체 뭘로 여러분들 울려주냐면 배터리에 의해서 여러분들 화재 신호를 내보내주는 게 단독 경보형 감지기입니다. 자, 얘 인터넷에서 사면 한 10,000원, 15,000원 사이 정도면 여러분들 살 수 있습니다. 즉 얘는 별도의 배선이 필요 없이 그냥 어디다 달아놓으면 방에다 달아놓으면 자기 배터리에 의해서 여러분들 화재가 나면 울려주는 겁니다. 대신에 이게 울려준다고 한들 수신기 쪽 있죠. 수신기 쪽에서는 거기가 울린 걸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전혀 없죠. 왜? 자기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배선이 없으니까 수신기 쪽에 연결되는 게 없으니까 그냥 하나만 달아놓으면 단독적으로 그냥 삐요삐요 울려주는 게 단독 경보형 감지기라고요. 그래서 얘가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 이제 많이 설치를 하죠. 또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그냥 만일 집에 감지기가 없으면 이런 거 달아놔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누정경보기는 여러분들 누설전류를 검출하는 애예요. 누설전류 검출. 그러니까 누전을 여러분들 잡아주는 거죠. 가스 누설 경보기 뭐 이런 거는 읽어보셔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가스를 검출하는 건데 이 밑에 요 7, 8번은 잘 안 나와요. 8번 뭐 통합감시 시설 얘는 그냥 방제 시스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제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에 가보면 시각경보기라는 애가 있습니다. 자, 얘는 뭐냐면 우리가 경종 있죠. 따르르릉 하는 거. 근데 걔는 여러분들 청각장애인 분들은 들을 수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소리로 나는 건데. 그러니까 얘는 눈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청각장애인 분들을 위한 설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알려주냐면 깜빡깜빡 그 눈에 보이게 여러분들 LED가 전멸하면서 사람들이 불이 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요 9가지가 무슨 설비냐면 경보 설비입니다. 그럼 이거를 오늘 꼭 끝내야 돼요. 여러분들 9가지를. 9가지를 오늘 제가 정리를 여러분들 하면서 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중에 제가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요거라고 말씀드렸죠. 자탐이라고 말씀드렸죠. 요게 경보 설비 중에 거의 한 7, 80%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끝내놓으면 그나마 다음 주나 이제 뒤에는 전기 쪽은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요 자탐 설비를 오늘 같이 해보는데 거기 페이지 3쪽 한번 가보실래요? 똑같이 3쪽 동일한 페이지 가보면 맨 첫 번째 자동화재 탐지 설비 및 시각경보 장치라는 애가 나와요. 자, 그럼 봅시다. 화재 발생을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소방 대상물의 관계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설비다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 가보면 P형이라는 애가 있고, 자, 여기에 R형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틀린 그림 찾기 뭐가 틀릴까요? 두 개가 그림이? 응, 그죠? 여기는
중계기란 게 없고요. 여기는 중계기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중계기의 차이에 의해서 얘가 P형이다, 얘가 R형이다 라는 게 일단 나눠진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일반적인 건물, 소규모 건물에 가면 거의 다 무슨 형이냐면 P형입니다. 근데 좀 대규모 건물 있죠. 좀 내가 돈 좀 있다라는 기업 건물 같은데 좀 대규모 빌딩 있잖아요. 또는 초고층 빌딩 이런 데 가면 요즘은 뭐가 많이 설치가 되냐면 R형이 많이 설치가 됩니다. 자, 근데 다행인 건 시험 문제에 뭐가 더 많이 나와요? P형이 훨씬 많이 나와요. 시험 문제엔 P형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P형을 여러분들 가만히 보는데, 가만히 먼저 P형부터 한번 보는데, 얘는 일단 얘가 없다라고 했고요. 자, 수신기는, 그래서 얘는 무슨 형 수신기가 달리냐면 당연히 P형 수신기가 달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가보니까 수신기라는 애를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려놨잖아. 얘를 우리가 개통도라고 하고요. 요 도면 자체를 우리가 개통도라고 하고, 요 하나하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소방시설 도시기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수신기 어떻게 생긴지 보셨죠? 그거를 우리가 사비연필로 이렇게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간단하게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우리가 도면상에 수신기를 표시할 때 이렇게 도시기호를 그려서 표시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두셔라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실기 때 예전에 도시기호를 그려라 하는 문제도 나왔었고, 그때 뭐 수신기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소방시설 도시기호는 관리사 하실 거면 전부 다 암기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신기고요. 자, 요건 그냥 배선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가 보면 뭐가 있습니까? PBL이라고 해가지고 발신기 세트라는 애가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시중에 가면 요런 거 보신 적 있죠? 요거 건물에 혹시 이거 못 보신 분? 안 계시죠? 네, 안 계시죠? 요게 여러분들 발신기 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가면 뭐가 달려있냐면 위치 표시등이라는 애가 달려있고요. 요 안에 이제 뭐가 들어있는 거냐면 경종이나 또는 벨 또는 사이렌 이런 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음향장치라고 할게요. 자, 얘는 뭐예요? 발신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 도시기호를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PBL 이렇게 그려요. PBL. 도시기호 그릴 때 이거 거꾸로 그리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 도시기호 정해져 있는 거니까 발신기 세트를 그려라 라고 하면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P 있죠? 얘가 수동 발신기 얘기하는 거고, B 얘가 벨이거든요. 벨. 얘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음향장치 얘기하는 거고, 뭐 경종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사이렌이 될 수도 있고요. L 있죠, L. 얘가 뭐냐면 램프라고 해서 위치 표시등을 얘기합니다. 즉 얘가 여기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위치 표시등이 제일 위에 설치가 됩니다. 보통은. 또는 이게 지금 보면 세로형이지만 이것도 있잖아요. 가로형으로 여러분들 설치되어 있는 발신기 세트함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 밑에 뭐 달려 있습니까, 보통? 옥내수화전 달려있죠? 옥내수화전. 그래서 이런 옥내수화전 같은 게 같이 달려있으면 뭐 옥내수화전 세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 알아두시고요. 자, 요건 뭡니까, 요거? 종단저항. 요건 종단저항입니다. 뭐 뒤에서 여러분들 종단저항에 대해서는 할 거고. 자, 그리고 얘는 감지기들입니다. 감지기. 자, 얘는 무슨 감지기냐면 열 감지기 중에 차동식 감지기라는 애고요. 정온식 감지기는 뒤에서 여러분들 또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얘는 무슨 감지기냐면 연기 감지기입니다. 스모크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도시기호기 때문에 지금 눈으로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제 말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화재 신호가 들어가거나 또는 여기서 자동으로 화재 신호가 들어가서 수신기 쪽에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가장 기본은. 자, 그리고 오른쪽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똑같습니다. 똑같은 그림인데 여기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가 추가가 됐냐면 중계기라는 게 추가가 됐다라는 거죠. 자, 이 중계기는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두실 게 뭐냐면 뭐 집합형이 있고 분산형 중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 알아두시면 됩니다. 뭐 크게 여기서 보실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뭐냐면 중계기입니다. 이게 중계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집합형이 아니고 약간 분산형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 중계기입니다. 중계기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분산형 중계기는. 그래서 이런 게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어디로 가실 거냐면 일단 요거를 한번 보시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얘가 뭐라고 했냐면 수신기라고 했거든요. 이게 화질이 썩 좋지 않지만 대략적으로 보면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다라고 했냐면 제가 아까 화재등이 있다라고 했고 여기에 지구등이라는 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화재등과 지구등이 이렇게 있고요. 밑에 가면 여기 버튼이 엄청 많이 있어요. 이 버튼 뭐를 하기 위해 있는 거냐면 기능시험이라는 걸 하기 위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검하거나 할 때 수신기 기능시험이란 걸 할 때 이런 버튼들을 눌러서 여러분들이 조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가면 회로 선택 스위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언제 쓰는 거냐면 보통 기능시험 할 때 여러분들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지금 알아둘 건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고 화재등은 이해되시죠? 그냥 불 나면 여기 불 들어오는 거고요. 자, 지구등이 메인이거든요. 제가 볼 때. 자, 그래서 지구등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1층, 2층, 3층, 4층에서 쭉쭉 만약 층으로 표시를 한다면 1층에서 불이 나면 여기 불 들어온다 그랬죠. 2층에서 불 나면 불 들어온다 그랬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등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계구역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지구등이 여기는 지금 만일 이게 5층부터 여기 10층까지 다 있다. 그러면 이 건물의 경계구역은 몇 개가 되는 거냐면 10개가 되는 겁니다. 지구등이 몇 개니까? 10개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1층은 1층 뭐가 따로 있는 거냐면 감지기가 따로 있는 거예요. 1층만 담당할 수 있는 감지기가 따로 있는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2층은 2층만 담당할 수 있는 감지기가 따로 있는 거야. 만약 1, 2층이 같이 연동이 되잖아요. 감지기가 같이 물려 있으면 문제가 되는 게 1, 2층 감지기가 같이 물려 있어요. 그럼 불이 나면 여기 두 개에 다 불이 들어온다라는 거거든요. 불이나 화재가 나게 되면. 그러면 그 안전관리자가 봤을 때 1층과 2층에 불이 들어왔으면 이 사람이 1층에서 불이 났는지 2층에서 불이 났는지 판단이 안 되잖아요. 초동 조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이런 경계구역을 나눌 때 어떻게 나눠라 라고 나와 있냐면 층별로 나눠라 라고 나와 있고요. 또 면적별로 나눠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면적별로 나눈다라는 거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계구역은 만일 우리가 600제곱으로 보통 나눠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 한 층의 바닥 면적이 이런 겁니다. 한 층의 바닥 면적이 1200제곱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만약 1층이다. 그러면 내가 얘를 경계구역을 나누고 싶으면 그냥 면적 기준 몇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냐면 600으로 나눠서 자르는 거예요. 여기가 1번 경계구역, 2번 경계구역. 그랬을 때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1층에 1번 구역, 1층에 2번 구역. 이런 식으로 경계구역을 표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층에 1번 구역에 불이 나면 여기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안전관리자가 봤을 때 1층에 1번 구역이니까 여기 왼쪽에 불이 났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죠. 왜냐면 이 경계구역이 중요한 게 뭐냐면 만일 여기가 바닥 면적이 막 3,000 이런데 여기 경계구역을 하나로 해버리면 이 감지기가 신호가 오다가 중간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전류가 계속 약해져가지고 신호를 못 보낸다는 겁니다. 전압 강화라는 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우리가 면적을 적정하게 몇씩 끌어준다고요? 600씩 여러분들 경계구역이라는 걸 산정을 하고 또 뭐 층마다 산정을 하고 이런 걸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경계구역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여기 책에 그 다음에 보면 경계구역이라는 그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뒤로 한 번만 갈게요.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한 번만 할게요. 105쪽에 가면 경계구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먼저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실기 개념이고 필기 쪽보다는 이제 실기 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같이 한번 보시죠. 수신기 할 때 같이 하는 게 좋아서. 경계구역이 너무 뒤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첫 시간에 앞쪽으로 끌고 와서 할게요. 자, 105쪽 한번 펴보시죠. 105쪽. 자, 거기 가면 뭐가 있습니까? 경계구역이라는 게 있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정리 잘 해드릴게요. 자, 경계구역이라는 건 이런 게 나와요. 자, 화재 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 및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이다. 즉 화재 신호를 발신하고 화재 신호를 수신하고 또 제어할 수 있는 구역이니까 결국 감지기와 어떤 수신기 간의 상호 소통이 원활하게 우리가 구역을 끊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게 되면 여러분들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신호가 안 들어가는데 화재 신호가.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 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경계구역을 설정을 하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정의는 그냥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설정 기준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꼭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는 무조건 풀로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라는 건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고 여기서는 우리 필기 쪽에서 써라 이런 건 안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는 내용 꼭 이해하시고 정리를 해두셔야 된다는 거죠. 자, 경계구역이라고 함은 우리가 보통 두 가지로 나눠요. 수평적 경계구역과 수직적 경계구역으로 나뉩니다. 수평적 경계구역과 수직적 경계구역으로 나누네요. 여러분들 수평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경계구역을 어떻게 나눈다라는 거냐면 양옆으로 하나 나눈다라는 거고, 수직적은 위아래 기준으로 여러분들 경계구역을 나눈다라는 건데, 얘네 두 개는 별도로 해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뒤쪽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경계구역을 먼저 수평적 경계구역이라 함은 해가지고 여러분들 나와 있는데, 자, 첫 번째 층이나 면적, 길이 이런 걸로 우리가 뭐를 따진다라고 되어 있냐면 수평적 경계구역이라는 걸 나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층을 봤을 때 양옆에 여러분들 층을 봤을 때 어떻게 나눠라라고 되어 있냐면 기억번 한번 보시죠. 하나의 경계구역은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뭐 단순한 얘기입니다.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수신기가 달려 있습니다. 수신기가. 근데 이 수신기가 여기에도 감지기가 물려 있고 여기에도 감지기가 물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지. 왜냐하면 만약 지구등이 하나인데 여기서도 지구등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여기서 불이 난 것도 지구등이 들어오고 여기서 불이 난 것도 지구등이 들어온다면 안전관리자 입장에서는 여기서 불이 났는지 여기서 불이 났는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라는 겁니까? 경계구역은 기본적으로 건축물별로 분류를 해주라는 겁니다. 즉 아파트 101동, 102동이 있으면 101동 따로, 102동 따로 이렇게 경계구역을 일단 기본적으로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되어 있고요. 뭐 쉬운 얘기니까. 자, 니은번 한번 보시죠.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즉 이것도 제가 아까 예를 들어 드렸지만 1층부터 10층까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1층부터 10층까지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1층 따로, 2층 따로, 3층 따로 이렇게 여러분들 묶어줘야 된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경계구역을 1층 따로, 2층 따로, 3층 따로 지구등을 여러분들 선정을 해줘야 된다 그랬죠.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즉 일단 건물별로 또는 층별로 여러분들 경계구역을 나눠줘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 다만 이 다만 기준을 보면 500제곱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을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특이한 기준이죠. 만약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만약 200제곱 1층, 2층. 여기가 만일 400제곱이다라고 예를 들면. 자, 여러분들 이거 단순하게 생각해 봤을 때 경계구역은 몇 개가 되는 거냐면 2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층별로 뭐를 해줘야 된다 그랬으니까. 경계구역을 나눠줘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경계구역은 2개가 되는 거야.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근데 만일 여기가 이렇게 바뀌었다. 300으로 바뀌었다. 그럼 300으로 바뀌었을 때는 2개 층의 면적의 합계가 몇이에요 지금? 500제곱이잖아요. 그럼 500제곱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을 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두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얘를 층별로 경계구역을 할 필요 없이 얘를 몇 개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계구역을 1개로 그냥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준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너무 넓지 않으면 그냥 2개를 하나로 묶을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경계구역을.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건축물마다 층마다가 기본입니다. 자, 디귿번에 상당히 중요한 얘기 하나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자, 여기 한번 보시죠.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제곱 이하로 하래요. 자, 이 600제곱이라는 말 꼭 알아두십시오. 제가 아까 600제곱을 말씀드렸잖아요. 600제곱 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그래서 이 면적 기준과 길이 기준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600이고요. 길이는 50m입니다. 단순하게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만약 바닥 면적이 3000이다 예를 들어, 그럼 이 건물 안에 경계구역의 개수는 하고 물어보면 정말 단순하게 그냥 3000을 면적밖에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600으로 나눠서 얘가 몇 개구나 5개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단순한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600이란 거 알아두시고, 한 변의 길이 만일 예를 들어 100m짜리 복도나 또는 통로다라고 하면은 얘를 또 몇 미터로 나눠서 50으로 나눠서 얘를 또 우리가
두 개의 경계구역으로 산정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길이 기준으로나 또는 이렇게 면적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또 다만 기준이 나옵니다. 다만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의 주된 출입구 내부의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 변의 길이가 50m 범위 안에서는 뭘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보니까 뭐 1000제곱 이하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50m 1000제곱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죠. 원래 면적 기준은 몇이에요? 600제곱. 길이로는 50m인데 다만 기준에 가보니까 주된 출입구에서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경우는 면적이 몇이냐면 1000제곱으로 바뀌는 거고 여기가 똑같이 50m거든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약간 느슨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주된 출입구에서 내부 전체가 훤히 보인다라고 하는 건 우리 강당 같은 데 또는 체육관 같은 데 가보면 문을 확 열잖아요. 그럼 그 내부 전체가 한 번에 다 눈에 들어오는 곳이 있어요. 강당이나 또는 뭐 체육관 이런 데 가보면. 그래서 문을 열면 여러분들 주된 출입구에서 이제 내부 전체가 다 보이는 곳이다라고 하면 면적이 아까는 600이었지만 얘는 몇이라고요? 1000으로 약간 느슨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길이 기준은 어떻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600의 1000 기준 같이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만일 지하구다라고 하면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를 뭐 700m로 자른다라는 기준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뭐 지하구 같은 경우는 뭐 시험 문제가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해서 하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요 밑에 있는 표는 뭡니까? 밑에 있는 표는 그냥 위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해놓은 거예요? 정리해 놓은 겁니다. 필기 보실 때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실 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된다라고 해서 하나 나와 있는 거니까 하나 보시면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평적 경계구역은 이게 답니다. 이게 다예요. 여기가 메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경계구역은 층마다 해야 되고 건물마다 여러분들 해야 되는 거고 면적 기준으로는 600제곱, 길이 기준은 50m. 만일 주된 출입구 내부에서 전체가 다 보인다 그러면은 1000제곱에 50m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기준이 바뀐다라는 거 정리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지하구는 뭐 700m로 한다라는 거 하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 맨 밑에 가면 외기 개방시 기준이라고 해가지고 차고 주차장 창고라는 애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3개 차주창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가보니까 차고나 주차장이나 창고 이런 데는 이런 말이 꼭 있어야 됩니다.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요 3가지입니다. 차, 주, 창.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부터 5m 미만의 범위 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가 외기에 면한다라는 건 결국 여기가 어떻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개방이 돼 있다라는 건 상시 개방이 돼 있다라는 거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만일 내가 여기를 15m다라고 하면 그리고 여기를 내가 만일 몇 m라고 하는 게 좋냐면 60m라고 합시다. 자, 그리고 여기가 차고나 주차장이나 창고다라고 하면 여기에 경계구역을 만일 산정을 하고 싶다. 경계구역을 산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외기에 면하는 부분으로부터 몇 미터 미만? 5m 미만의 범위는 경계구역에 넣지 않아도 된대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기가 15m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몇 미터요? 5m를 딱 잘라서 5m 미만, 5m 미만 부분을 잘라서 요만큼을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경계구역에서 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그냥 5m라고 볼게요, 여러분들. 그럼 여기가 몇 m라고 보내는 거예요? 10m로 된다라고 그냥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원래는 60 곱하기 15를 해서 얘가 그러면 900 나오죠. 원래는 경계구역이 2개여야 되는 게 맞거든. 왜냐하면 600으로 나눠서 여러분들 2개가 나오는 거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런 기준이 있다. 만약에 외기에 면하는 차고다, 주차장이다, 창고 이런 기준이 있다라고 하면은 외기에 면하는 부분으로부터 5m 부분은 제외를 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요만큼만 경계구역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만큼. 그러면 60 곱하기 뭐가 되는 겁니까? 10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몇 제곱이에요? 600제곱이 되는 거지. 그러면 경계구역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
한 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약간 완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기에 면하는 부분은 어차피 이쪽에서 환기도 될 거고 사람들이 약간 피난하기도 여러분들 쉽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외기에 개방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약간 느슨하게 여러분들 해준다라는 건데 이 외기 개방 시의 기준도 세 가지만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거 차고, 주차장, 창고만 이런 기준이 있다라는 거 하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가시면 세 번째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설비의 감지기 설치 시 기준 나와 있는데 뭐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스프링클러 설비, 물분무 등 소화 설비, 제연 설비의 화재 감지 장치로서 자 여기도 화재 감지기를 설치해요. 스프링클러 설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스프링클러 설비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도 내가 감지기가 달린다 그랬잖아요. 스프링클러 설비에도 감지기가 들어가요. 스프링클러 설비 종류가 뭐가 있냐면 습식, 건식, 준비작동식, 일제살수식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예를 하나 들어보면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도 여러분들 뭐가 달리냐면 감지기가 달려요. 근데 그거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감지기가 아니고 누구의 감지기예요? 스프링클러 설비의 감지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스프링클러 설비는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방호구역이라는 걸 3000제곱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몇이요? 3000제곱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하나의 유수검지 장치가 여러분들 불을 담당하는 면적을 3000제곱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여기 달리는 감지기는 경계구역을 여러분들 600이 아니고 몇으로 3000으로 그냥 동일하게 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인이 뭐니까 스프링클러니까 이번에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탐에 달리는 감지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계구역을 그냥 600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스프링클러에 달린 건 스프링클러 설비가 여러분들 방호구역이 3000씩이거든 하나에. 그러면 거기 3000에 여러분들 적용을 시킨다라는 거죠. 그런 감지기들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탄 감지기가 아니라면. 자, 그리고 여기 물분무 등 소화 설비 또는 여기 제연 설비. 제연 설비에도 만약 감지기가 달린다라고 하면은 하나의 제연 구역은 우리가 뒤에 가면 배우겠지만 얘를 1000제곱 이하로 하거든요. 하나의 제연 구역을. 그럼 이때는 여기 제연 설비에 달리는 감지기는 하나의 경계 구역을 또 몇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1000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기준이에요. 그런 기준. 그래서 뭐 해당 소화 설비의 방사구역 또는 제형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 이런 기준이니까 요거는 한번 참고만 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의미 두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외워두실 거면 요 앞에 있는 요 수평적 경계구역 있죠? 요 기준, 요 1번 기준 있죠? 요거 수평적 경계 기준의 요거 1번 층면적 길이별 기준을 여러분들이 하나 세팅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으로 뭐가 나와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림은 그냥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예로 들었던 게 이런 거죠. 1층과 2층이 있어요. 1층과 2층이 있습니다. 1층, 2층을 봤을 때 지금 두 개의 원래는 경계구역이 몇 개가 돼야 되는 거냐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층별로 해야 되는 거니까 두 개가 돼야 되는데 지금 면적이 하나가 몇이에요? 300, 하나가 200이죠? 두 개 층 바닥 면적 합계가 몇이에요? 500제곱이잖아요. 두 개 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 이하면 하나의 경계구역을 할 수가 있다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를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 이하기 때문에 얘네는 경계구역을 우리가 몇 개로 할 수 있는 거냐면 한 개로 그냥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가 뭐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 및 길이 똑같습니다. 면적 기준으로 600, 길이 기준으로 50m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산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그냥 나와 있는 단순한 내용입니다. 자, 이거 나중에 이제 실기 때 배우시겠지만 우리가 한 변의 길이를 따질 때 이렇게도 따지기도 하지만 어떻게도 따지기도 하냐면 이렇게 대각선 길이로 50m를 따지기도 한다라는 거 그냥 참고 삼아서 여기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크게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자, 그리고 오른쪽에 가면 이런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그림도 가만히 보시면 이런 거예요. 결국 여기도 50m, 여기도 50m이기 때문에 다 길이가 몇 미터 안에 들어왔어요? 50m 안에 들어왔죠. 요거는 헷갈리지 말으셔야 될 게 한 변의 길이 기준으로 두 개를 따졌을 때 여기도 50m 이하, 여기도 50m 이하면 우린 경계구역을 몇 개로 할 수 있냐면 그냥 하나로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가 50m죠. 자, 그럼 여기도 몇 미터예요, 여기? 여기도 당연히 50m겠죠. 자,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여기가 몇 미터입니까, 지금? 60m잖아요. 그럼 여기가 50m를 넘은 거잖아요. 길이 기준으로 따지면. 그럼 여기가 우리가 보통 경계구역으로 따졌을 때 몇 개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냐면 두 개의 경계구역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50m가 넘었으니까. 지금 면적은 없어요. 단순하게 길이만 따지는 거니까. 자, 그랬을 때 얘를
그 길이 기준으로 잘라주면 60m이기 때문에 여기 몇 미터? 30m, 여기 30m. 이런 식으로 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경계구역 하나, 아래 경계구역 하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기도 몇 미터이야? 길이가? 50m이야. 여기도 50m이야. 그러면 여기는 몇 개의 경계구역? 하나의 경계구역. 위에도 마찬가지죠. 50m이야, 50m이야, 몇 개의 경계구역? 하나의 경계구역. 이런 식으로 산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길이 기준으로는 우리가 50m로 할 수 있다는 거고, 밑에 가보면 경계구역이 이번엔 몇 개예요? 4개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따져주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여기가 몇 미터예요? 100m? 90m죠? 네. 50m 다 넘었네요. 그러면 여기 2개잖아요, 경계구역이. 그럼 몇씩 잘라주면 될까요, 여기? 2개니까. 절반으로 50m씩 잘라주면 되겠죠. 50m, 여기 50m. 맞습니까? 그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경계구역. 자, 그럼 여기 10m가 빠졌어요, 지금. 10m가 빠졌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m가 되는 거냐면 80m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얘도 어차피 경계구역은 몇 개예요? 2개잖아요. 50으로 나눠주면.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잘라주는 거죠? 잘라주는 거죠? 여기 몇 미터? 이런 식으로. 그럼 경계구역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4개가 되는 겁니다. 이럴 때. 그러니까 변의 길이를 따졌을 때 50m 이하냐 아니냐를 여러분들 따져서 이런 식으로 산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수평적 경계구역이고요. 자, 수직적 경계구역은 조금 쉬었다가 여러분들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